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물질의 이중성 개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드브로이 물질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질파를 확인하게 된 실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다 들고 있다. 그래서 파동의 성질이 관측이 될 수도 있고 입자의 성질이 관찰이 될 수도 있다. 바로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제 1924년에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물질 또한 입자성을 들고 있지만 파동성 또한 들고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드브로이 물질파에 대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물질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게 바로 물질파가 되는 거죠. 물질이 갖는 파동의 성질. 그래서 우리가 빛의 이중성에서 이런 식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요. 운동량은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냐는 거죠. 거꾸로 쓴다면. 그러면 파장, 물질이 갖고 있는 파장은 그 물질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꼴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진짜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람다는 물질이 갖고 있는 파장, 물질파는 운동량 그리고 그것분의 플랑크 상수꼴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과 속력의 곱이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거 배웠죠. 운동 에너지 쓸 때 운동량을 이용해서 쓰면은 이렇게 쓰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운동량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은 어떻게 쓰일 수 있어요? 넘겨 보시면 분모를 루트 EM EK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걸로 보통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수능에.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 물질파라는 거를 관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거시 세계에서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야구공을 한번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야구공은 속력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질량도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애초에 이 플랑크 상수라는 값 자체가 정말 작거든요. 그러면 질량도 크고 속력도 크기 때문에 이 운동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이 람다 값은 어때요? 너무 짧아서 관측하는 게 거의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파는요, 보통 실험을 할 때 미시세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주 작은 입자들, 전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자라고 하더라도 속력이 빠르잖아요. 얘를 냉각을 시켜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낮춥니다. 냉각을 시켜서 운동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속력이 어떻게 돼요? 속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질량도 굉장히 작고 속력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나마 이 운동량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그때는 유의미한 파장값이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질파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이 물질파를 확인하는 두 가지 실험. 첫 번째는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고,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좀 봐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자의 회절무늬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물리학 2까지만 배워도 어느 정도 해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물리학 1 수준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석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거머 실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 전압으로 전자를 발사시켜주면요, 그게 이제 니켈 결정에다가 발사를 시켜줬을 때 특정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특정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이 됐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전자가 바로 보강 간섭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강 간섭. 근데 이 보강 간섭은 우리가 파동의 성질할 때 배웠었죠. 이 보강 간섭은 뭐의 특징이에요? 파동의 성질이야. 파동의 성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전자라는 입자를 쐈지만 얘가 무슨 성질을 갖는다고?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실험이 바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의 회절무늬 실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전자선 회절 실험. 얘는 이제 지금 그림 보시면 X선과 전자선이 나와 있죠.
근데 X선은 뭐예요? 얘는 파동입니다. 전자기파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 전자는 입자인데 그 입자 또한 무늬가 어때요? 회절 무늬가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서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구나 라는 게 바로 전자선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결론적인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수능에서 사실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보통 내신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최근에는 굳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긴 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학습은 해두셔야겠죠. 결론적인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도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성을 갖고 있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실험의 의의가 뭐예요? 물질은 두 가지 성질,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브로이 물질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자현미경. 현미경은 뭐를 이제 확대할 때 우리가 쓰는 거를 현미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미경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단어 하나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분해능이라는 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분해능이 무엇이냐?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분해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가까이 있는 두 점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화면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점이 지금 몇 개 있죠? 이렇게 있으면 두 개죠, 두 개. 그렇죠? 구분이 되죠. 분해가 된 거야. 구분이 됐다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이거 점 보이세요? 몇 개로 보이나요?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거의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나 정도로 보일 거예요, 점이.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세하게 두 개로 보이거든요. 따닥 찍힌 두 개로 보이는데, 이런 게 바로 분해능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점 두 개를 분해하지 못한 거죠. 그럼 분해능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근데 정말 카메라 화질이 좋다거나 이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게 딱 보인다면 두 개로 구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해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다는 거는 나쁘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해능이 좋다는 건 뭐야?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치가 좋다는 거죠. 얘는 당연히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현미경이라는 거는 분해능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현미경은 분해능이 좋은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경,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현미경 같은 거를 관찰하게 되면은 뭐 40배, 60배, 뭐 1000배 이런 식으로 배율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현미경,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현미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분해능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시광선은 보통 어떻죠? 400 나노미터에서 약 700 나노미터를 사용하는데, 우리 그때 혹시 회절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회절? 파장이 커지면 회절성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회절성이 올라가게 되면요, 분해능은요 안 좋아집니다. 근데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아무리 파장을 낮춰봤자 4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회절성에 의해서 분해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전자현미경을 배우느냐, 지금 물질의 파동성을 배웠죠. 이 전자현미경은요 말 그대로 전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전자의 파동, 전자의 물질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P분의 플랑크 상수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내가 얘를 높여주기만 한다면 그럼 파장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회절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분해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해능은 좋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전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시광선의 한계, 이 400나노미터라는 한계를 뚫고 더 짧은 파장을 만들어줘서 결론적으로 분해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자현미경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전자현미경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광학기구,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렌즈를 사용해서 상을 굴절시키죠. 이렇게. 근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렌즈에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자기렌즈입니다. 자기렌즈.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교재 보시면 201페이지에 이렇게 원통처럼 생긴 그림이 있죠. 이런 자기렌즈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내가 이게 전자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렌즈에 대응되는 자기렌즈라는 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현미경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전자현미경은. 그래서 하나는 투과 전자현미경, 저는 그냥 영어로 약자만 가볍게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투과 전자현미경은 왜 투과냐면 어떤 시료를 굉장히 얇게 자릅니다. 내가 관찰하고 싶은 시료를 얇게 잘라서 이렇게 두게 되면은 그 전자선을 얘를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 전자현미경이 되는 거고,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어떤 시료의 표면에 전자를 쏴서 그게 반사되는, 방출되는 전자 검출기 통해서 얘를 화면에 띄워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겠죠. 공통점 같은 경우는 둘 다 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해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지금 투과를 하고 있고 얘는 주사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단면의 2D 모습을 봅니다. 보통 2D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관찰하는 시료의 표면에다가 금속 코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시료의 모습, 겉모습, 3D로 겉모습을 관찰할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역할이 다르죠. 그럼 내가 어떤 시료의 내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투과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그 외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겉에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겼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속을 입힌 시료에다가 주사 전자현미경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입체상을 관측하고 얘는 단면을 관측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아래도 나와 있죠.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면 됩니다.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얘네 두 개를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이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을 구분한다거나 이런 자기 렌즈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다거나 그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풀면은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도 이 정도로 해서 마치려고 하고요. 뒤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감도 잡히실 겁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개념 강의까지 들어주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박물관 교재까지 다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교재까지 꼭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